요즘 뉴스 댓글을 보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에 대한 비난이 엄청납니다. 부동산 지키려다가 나라까지 팔아먹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가 왜 악역을 자처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23년 1월 한국은 기준금리를 3.5%에서 멈췄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눈 딱 감고 금리를 5% 이상 올려서 부동산 버블을 터뜨렸어야 했다. 그래야 환율도 잡힌다고 말입니다. 만약 금리를 과거에 5% 이상 올리고 부동산을 터뜨려야 했다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금리를 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동산 버블은 확실히 잡혔겠지만 오히려 기대와 다르게 원화는 크게 약세가 되었을 겁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를 보면 환율에 대한 기대를 빼더라도 한국의 금리가 높아졌을 때 한국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환율은 오히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금리가 아니면 오히려 환율은 약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현실은 90년대처럼 한국이 젊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국가이고 지금 만약 가계부채가 터지고 GDP가 부러진다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걷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 붕괴의 충격은 차주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건설회사와 저축은행이 먼저 파산하고 거기 다니던 멀쩡한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실직 간 사람들은 대출을 못 갚고 소비도 아예 멈춥니다. 월급이 끊긴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결국 죄 없는 자영업자 사장님들까지 파산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과 은행, 가게가 파산하게 되면 큰 위험 회피로 한국 환율은 오히려 더 크게 상승했을 것이고 그 영향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건전했던 서민들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계부채를 터뜨린다는 것은 부채를 건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진 사람과 서민들 수백만 명 이상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킨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망한 은행들을 살려내기 위해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실직한 그 많은 사람들은 다시는 일터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영구 실업자가 된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의존계층이 되고 이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깎아먹는 큰 손실이 됩니다. 소득이 끊긴 그들의 노후와 생계, 결국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결과입니다. 물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리가 너무 낮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델들은 대규모 연구 실험에 따른 잠재 성장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누가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앉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펼쳐봤다면 결론은 비슷했을 겁니다. 금리 3.5%부터 인상을 하지 못하고 정지했던 이유는 이창용 총재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유일한 생존 경로였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치솟은 환율과 고물가의 고통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고 이에 대한 비판은 총재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그는 그저 방어에 급급했던 총재로 기억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행 총재는 갑자기 농산물 수입, 대학교 지역 비례 선발 같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며 사회 전체를 향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욕먹을 게 뻔한데도 말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는 선을 넘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은 나뉘지만 미연준 의장, 유럽중앙은행 총재, 영란은행 총재 등도 정부와 의회를 향해 기후변화, 연금개혁, 이민자 수용 등의 구조개혁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총재들의 정치적 월권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존재 목적인 금융안정과 물가 목표 2%는 건강한 경제구조 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처럼 구조가 망가져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아무리 정교하게 조절해도 장기적인 물가 2%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금리 인상을 가계부채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환율은 과거처럼 낮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는 물가는 높은데 금리 인상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금융 안정과 물가 상승률 2% 목표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지킬 수 없는 외통수가 미래에 확정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금융 불안정과 대부분 경제 주체들의 파산을 피할 수가 없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금융 안정은 지킬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2%를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창용 총재의 행보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금리 정책으로 욕을 먹더라도 시간을 벌고 그 골든타임 안에 구조개혁이라는 수술을 감행하는 길입니다. 비록 소통 과정에서 실수는 있었지만 숨막히는 제약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뇌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냉정한 데이터로만 봅시다. 우리가 느끼는 경제의 고통을 이창용 총재가 만든 걸까요? 이창용 총재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적어도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소리치던 선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공은 잊은 채 과만을 강조하여 그를 비난하며 보낸다면 과연 다음 총재는 이를 보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중에 우리 배가 가라앉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닫는 선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더 두렵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더가 나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이창용 총재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의 마지막 걱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One concern that I have is unique to our problem is a perception gap of the public due to very rapid structural changes. For example, a decade ago, our potential growth rate is around 3%, but now it's well below 2%. But people still think that we have to grow above 3% in normal times, and that actually expedite the demand for the more stimulus monetary policy and fiscal policy, while what is we need is a structural reform. But on the other hand, if I keep on talking about structural reform, I don't know how far I can go on discussing this structural issue because some people say that it's well above my mandate. But I think what is important for our country is not only the cyclical issue, but this, how to adapt to these structural changes. And that is a very difficult challenge. I can say something, but I don't know whether my successor will take it seriously. But given that I mentioned structural issues, I hope that the Bank of Korea continue to raise voice outside of just monetary policy for general economic issues.